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유독 VIP 전용 게이트 앞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 기자들이 특종을 잡기 위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거대한 자동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귀국한다고 알려진 인물은 단순한 유명 인사가 아니라 월계에서 신화적인 성공을 거두고 금이 환영하는 미스터리한 투자 기업의 대표였기에 그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마침내 육중한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눈부신 섬광을 만들어냈다. 그 빛의 중심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귀환처럼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피부와 붉은 입술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는 5년 전 비참하게 이 땅을 떠나야 했던 한서윤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앨리스 한이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나타난 4명의 아이들은 공항을 일순간 정적에 빠뜨릴 만큼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했다. 고작 5살 정도로 보이는 이 아이들은 모두가 앨리스 한과 묘하게 닮아 있으면서도 각자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획일적인 아동복 대신 각자의 취향이 반영된 고급 슈트와 캐주얼 의상을 입은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마치 익숙한 놀이터처럼 여기는 듯 여유로운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이는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한 손에 최신형 태블릿 PC를 든 첫째 한하늘이었다. 그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다. 공항의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광고 화면이 순간적으로 지직거리더니 순식간에 다른 영상으로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그것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블릿을 두드리는 5살 아이의 짓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늘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며 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둘째 한바다가 걷고 있었다. 바다는 또래 아이들이 장난감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요동치는 숫자들을 쫓으며 냉철하게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다. 바다는 태양그룹의 주가가 오늘 아침 소폭 하락했다는 뉴스를 확인하고는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엄마의 복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본의 흐름을 통해 적들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셋째 한사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얀색 니트 가디건을 입은 사는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배합한 특제 허브티가 들어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색과 호흡 소리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천재적인 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사는 플래시 불빛 때문에 엄마가 혹시라도 두통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위급 상황에 대비한 앰플과 침이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한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마치 아역스타처럼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별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했지만 그 해맑은 미소 뒤에는 타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무서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하며 누가 적대적인 질문을 던질지, 누가 호의적인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했다. 별이의 천진난만한 행동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정보를 캐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자 연기였다. 기자 중 한 명이 경계선을 뚫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던지려 했다. 앨리스 한 대표님, 이번 귀국이 태양그룹과의 합병 논의 때문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개를 살짝 돌려 그 기자를 바라보았다. 선글라스 너머로 느껴지는 서늘한 눈빛의 기자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더 큰 의문을 남기며 현장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그녀의 비서진이 신속하게 기자들을 막아서며 길을 열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리무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서윤과 아이들은 차례로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자 서윤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오고의 광고판이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는 태양그룹의 CEO 강태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오만하고 잔인한 눈빛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서윤의 기억은 순식간에 5년 전의 그 비오는 밤으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강태준을 찾아갔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냉대와 모욕적인 이별 통보였다. 태준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선택했고 서윤과 뱃속의 아이를 짐짝처럼 취급하며 비서들을 시켜 거리로 내쫓았다. 차가운 빛바닥에 주저앉아 하혈하며 절규하던 그날의 고통은 서윤의 뼈와 살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뼈를 깎는 노력과 타고난 감각, 그리고 내 쌍둥이라는 기적 같은 선물 덕분에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각자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서윤에게 삶의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더 이상 남자의 사랑 따위에 목매는 나약한 여자는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자신과 아이들을 버린 남자에게 처절한 파멸을 안겨줄 복수의 화신뿐이었다. 리무진이 서울 도심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차 안의 공기는 공항에서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하늘이가 태블릿 화면을 엄마 쪽으로 돌리며 입을 열었다. 엄마 태양그룹 본사 보안 서버에 백도어를 확보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로비의 모든 게이트를 잠가버릴 수도 있어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보고였지만 서윤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이어서 바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현재 태양그룹의 유동성 자산 흐름을 추적 중이에요. 강태준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아직은 심증뿐이지만 며칠 내로 확실한 물증을 데이터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원하시면 주주총회 전에 주가를 폭락시키는 시나리오도 준비되어 있어요. 바다의 눈빛은 냉철한 펀드 매니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산이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 서윤에게 건넸다. 엄마, 심박수가 조금 빨라졌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 차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사람 최근 사진을 분석해보니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약물도 복용 중인 것 같고요. 약점은 신체적인 곳에도 존재해요. 산이의 분석은 의학적 소견을 넘어 적의 약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별이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턱을 괴고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아까 그 인터뷰 영상 봤어. 강태준 아저씨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그건 불안감과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야. 지금 그 사람은 뭔가에 쫓기고 있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지.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1분 안에 가면을 벗겨낼 수 있어. 별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서윤은 든든한 지원군인 아이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그저 귀여운 꼬마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바이러스이자 폭탄이었다. 서윤은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 올 거야.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추락시킬 거니까. 차가 목적지인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서울 시내와 태양그룹 본사 사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요지 중의 요지였다. 서윤은 이곳을 복수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삼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넓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멀리 태양그룹 사옥 꼭대기에 박힌 로고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서윤을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붉은 눈동자처럼 보였다. 짐을 풀기도 전에 하늘이는 거실 한편에 마련된 서버실로 달려가 자신의 장비들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지며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바다와 산 별이도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히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프로페셔널한 팀이었다. 서윤은 와인 한 잔을 따들고 창가에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5년 전에 눈물 젖은 얼굴이 아니었다. 내일 밤 태양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위선을 포장하고 정적의 인사들과 인맥을 다지기 위해 만든 화려한 쇼였다. 서윤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아니 그 파티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등장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차가운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강태준 기다려. 네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걸 지켜보게 해줄 테니까.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않고 내일 있을 작전을 점검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평범하게 자랐어야 할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 끌어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엄마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고 스스로 엄마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기를 선택했다. 이것은 서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버려진 가족 모두의 명예를 건 전쟁이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내일 입을 드레스를 확인했다. 붉은색 벨벳 드레스, 그것은 피의 복수를 상징하는 듯 강렬했다. 그녀는 드레스 옆에 놓인 가면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내일 밤 가면 무도회에서 그녀는 강태준의 심장에 첫 번째 화살을 쏠 것이다. 과연 그가 5년 전에 버린 여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넋을 잃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올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비극일 것이다. 물론 강태준에게만 해당하는 비극이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초대받을 수 있는 폐쇄적인 사교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태양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경매 행사는 겉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장이었지만 실상은 재벌가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정적의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탐욕스러운 비즈니스의 현장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 아래서 참석자들은 값비싼 샴페인을 손에 들고 서로의 겉모습을 칭찬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교환하느라 분주했다. 행사장 정중앙에는 태양그룹의 젊은 제왕 강태준이 오만한 자태로 서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완벽한 옷매무새로도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의 곁에는 태양그룹과의 정략 결혼을 앞둔 HK그룹의 외동딸 최유라가 팔짱을 끼고 서서 여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주위 사람들에게 거만한 시선을 보내며 자신이 마치 이 구역의 여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입구에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서 있었다.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드레스와 한쪽 어깨를 과감히 드러낸 디자인은 단번에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5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과 서늘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레드카펫을 걸어오자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강태준은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입구에서 걸어오는 여자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신경을 긁는 익숙한 기시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한서윤은 촌스럽고 순종적인 여자였기에 저토록 당당하고 화려한 여자가 그녀일 리 없다고 단정지었다. 옆에 있던 최유라 역시 서윤의 등장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끼며 태준의 팔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여자의 직감은 눈앞의 상대가 단순한 손님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과 유라의 앞까지 다가와 우아한 동작으로 멈춰 섰다. 그녀는 태준의 당황한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붉은 입술을 열어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국 배가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지부 대표 앨리스 한입니다. 태양그룹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손은 백옥처럼 하얗고 가늘었지만 그 손끝에는 상대를 베어버릴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홀린 듯 그녀의 손을 잡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촉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연 회장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건너편 펜트하우스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작전을 개시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고글을 쓴 채 여러 대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엄마가 강태준과 접촉했어. 지금부터 행사장 메인 시스템 제어권을 탈취한다. 하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 회장의 조명 시스템 코드가 해킹당하기 시작했다. 바다는 행사에 출품된 경매 물품들의 리스트와 감정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엄마가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산이는 망원경으로 강태준의 상태를 관찰하며 무정의에 대고 속삭였다. 강태준의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어. 엄마의 등장에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게 분명해. 지금이 기회야. 별이는 옆에서 태블릿 화면을 통해 최유라의 표정을 확대해보며 킥킥거렸다. 저 아줌마, 지금 질투심 때문에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어. 내가 조금만 자극하면 금방 폭발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쇼를 보여줄 수 있겠어.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엄마의 복수를 지원 사격하고 있었다.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하이라이트인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단상 위에 올라왔다. 태양의 눈물이라 불리는 이 보석은 강태준이 최유라에게 선물하기 위해 내놓은 비장의 카드였다. 사회자가 경매 시작가를 부르자마자 태준은 거만한 태도로 패드를 들어 올리며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그 금액의 2배를 제시하죠. 서윤이었다.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고개를 돌려 서윤을 노려보았다. 감히 나의 제안에 토를 달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존심을 구긴 채 더 높은 금액을 불렀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즉시 더 높은 가격으로 응수했다. 경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분위기는 단순한 자선 경매가 아니라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전쟁터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결을 지켜보았고 태준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이가 엔터키를 세게 누르며 외쳤다. 지금이야 순간 무대 위의 조명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굉음을 냈다. 화려한 핀 조명이 강태준과 최유라를 비추는 대신
깜빡거리며 기괴한 붉은 빛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 송출되던 태양그룹의 홍보 영상이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멈췄다.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로고가 거꾸로 뒤집힌 채 붉은색 X 표시가 그어지는 영상이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다. 찰나였지만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경고였다.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라는 깜빡이는 조명 때문에 화장이 번져 보이는 굴욕적인 모습이 스크린에 잡히자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태주는 붉은 조명 아래서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직원들을 호출했지만 마이크조차 하울링을 일으키며 그의 목소리를 기괴하게 변조시켰다. 반면 그 혼란 속에서도 서윤만이 홀로 우아한 백색 조명을 받으며 마치 성녀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다. 소란이 진정되자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사회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입찰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군요. 낙찰인가요? 사회자는 얼떨결에 망치를 두드렸고 결국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블루 다이아몬드는 서윤의 손에 들어갔다. 태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씩씩거렸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후였다. 그는 자신이 주최한 파티에서 낯선 여자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망신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경매가 끝난 후 태주는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다. 앨리스 한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단순한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례하군. 서윤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무례라니요. 저는 그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 가짜보다는 진짜가 더 잘 어울리는 법이죠. 그녀의 말은 단순히 보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곁에 있는 가짜 사랑과 허상을 비꼬는 뼈있는 말이었다. 서윤은 굳어있는 태준을 뒤로하고 유유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최유라가 태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에게는 그 소리가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워진 그녀의 뺨을 스쳤다. 첫 번째 대면식은 성공적이었다. 강태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의 자존심에 흠집을 냈다. 무엇보다 그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성벽이 뚫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리무진에 다시 오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엄마를 맞이했다. 엄마, 아까 강태준 표정 봤어. 진짜 웃겼어. 별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하늘에는 의기양양하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허술하던데 다음에는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 서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따뜻하게 웃었다. 오늘 모두 수고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일부터는 진짜 사냥을 시작해야 하니까.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향한 내 천재와 엄마의 복수극은 이제 막막을 올렸다. 다음날 아침 태양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양그룹의 주가가 원인 모를 이유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형 모니터에 표시된 주가 그래프는 끔찍한 파란색 곡선을 그리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펀드 매니저들은 빗발치는 항의 전화에 식은땀을 흘리며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외부의 공격적인 공매도 세력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그 자금의 출처는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추적조차 불가능했다. 회장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태준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말끔하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비서실장을 향해 고함을 질러댔다. 고작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이나 증발했는데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돼. 보안팀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제 행사장 시스템 오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잖아.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작은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재들의 놀이였다. 둘째 한바다는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먹으며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에 분산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태양그룹의 주식을 샀다 팔기를 반복하며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었다. 바다의 눈에는 거대한 기업의 자본 흐름이 마치 단순한 숫자의 흐름처럼 투명하게 보였고 그는 그 흐름을 손가락 하나로 뒤틀어버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첫째 한하늘은 더욱 정교한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메인 서버 방화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보안팀이 감지하지 못하는 백도어를 심어놓은 상태였다. 보안팀이 해킹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재설정할 때마다 하늘이는 미리 심어둔 코드를 활성화해 그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 태양그룹 IT 전문가들이 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하늘이는 하품을 하며 화면 속의 가상 캐릭터가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임을 즐기듯 여유로웠다. 강태준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리며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지금 배가 인베스트먼트의 앨리스 한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긴급하게 논의할 사항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경매장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던 그 여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회사가 위기인 상황에서 거대 자본을 가진 그녀를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다. 앨리스 한즉 서윤이 회장실로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오늘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티끌 하나 없는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구원자처럼 눈부셨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태준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회사가 꽤 시끄러운 것 같네요, 강 회장님.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리더는 침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묘하게 긁어내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제 일로 사과라도 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서윤은 탁자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사과라니요. 저는 사업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태양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죠. 제가 그 하락세를 멈춰드릴 수 있습니다. 베가 인베스트먼트가 태양그룹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공시한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것은 태준에게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독이 든 성배였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자금난과 주가 폭락으로 골머리를 앓던 그에게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물었다. 우리 회사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서윤은 태연하게 다리를 꼬며 대답했다. 위기는 곧 기회니까요.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는 건 투자의 기본이죠. 그리고 저는 강 회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며 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회계장부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저에게 일부 공유해 주세요. 투명한 경영을 확인해야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게다가 외부인이 그것도 여자가 내부 시스템을 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에는 절대 간섭할 수 없습니다. 태준은 결국 서윤이 쳐놓은 덫을 제 손으로 움켜쥐고 말았다. 서윤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태준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접근 권한을 얻는 순간 태양그룹의 모든 치부는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런데 회장님 보안이 이렇게 쉽게 뚫린다는 건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도 내부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정교하게 시스템을 장악하기 힘들거든요. 가장 믿는 사람일수록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죠. 그 한마디는 의심 많은 태준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는 서윤이 나가자마자 비서실장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비서실장은 영문도 모른 채 태준의 살기 어린 시선에 몸을 떨었다. 태준은 자신의 곁을 10년 동안 지킨 신복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서윤은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태준을 지탱하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을 시작한 것이다. 의심은 암세포처럼 퍼져나가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 분명했다. 한편 셋째 한사는 엄마가 태준의 사무실에 두고 온 선물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었다. 서윤이 선물한 고급 디퓨저에는 산이가 직접 조향한 특수한 향료가 섞여 있었다. 그 향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아주 미세한 양이라 감지하기 어렵지만 장시간 노출될 경우 편집증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었다. 산이는 실험용 쥐가 쳇바퀴를 돌듯 태준이 스스로 파멸의 굴레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산의 익명 게시판에는 괴문서가 돌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찌라시였다. 물론 그 글을 올린 것은 넷째 한별이의 지시를 받은 하늘이의 소행이었다. 별이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불신을 자극하는 문구를 기가 막히게 작성해 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회사의 기강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태양그룹은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다. 태준은 오후 내내 직원들을 호출하여 닥달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검사하는 등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앨리스 한이 던지고 간 내부 스파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재무팀장을 불러 장부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내 녀석이 정보를 팔아넘긴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비자금 계좌가 털릴 수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재무팀장의 말은 태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유인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그룹 내부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도청 장치는 태준의 몰락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얼굴 좀 봐.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갔나 봐. 산이가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상태로 계속 가면 조만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겠어요. 물론 제가 만든 향 때문에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나겠지만요. 바다는 태양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장을 마감하자 만족스러운 듯 기지개를 켰다. 오늘 하루에만 태준의 개인 자산 가치가 30%는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투자한다고 공시하면 내일은 다시 오르겠죠. 우리는 바닥에서 주워 담았으니 막대한 차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 돈은 다시 태준을 공격하는 자금으로 쓰일 거고요. 적의 돈으로 적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다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의 방정식이었다. 서유는 창밖으로 보이는 태양그룹 사옥을 바라보았다.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지만 회장실의 불빛만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홀로 의심과 분노에 쌓여있을 강태준을 생각하니 묘한 쾌감이 밀려왔다. 5년 전 그녀가 차가운 빛 속에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을 이제는 그가 느낄 차례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어다니게 될 때까지 그녀의 복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태준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었고 그 위에서 4명의 아이들과 한 여자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침대 옆에 놓인 디퓨저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하고 몽환적인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조여오는 올감인 줄도 모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어둠 속에서 그의 파멸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태준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날카로운 햇살을 피하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두통과 원인 모를 불안감이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는 앨리스 한의 뒷조사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한서윤이라는 여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서 속에 앨리스 한은 미국 명문가로 입양되어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그야말로 완벽한 타인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서류상의 완벽함이 오히려 더욱 자기적으로 느껴졌고 그녀가 무심코 내뱉는 말투나 찻잔을 쥐는 손동작에서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잔상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디퓨저의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산이가 제조한 특수 향료는 태준의 뇌세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의 둑을 허물고 있었다. 향을 맡을수록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의심과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태준은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5년 전 비에 젖은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던 서윤의 눈동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괴로움에 신음하며 술병을 집어들었다. 대낮부터 독주를 들이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후 2시 태양그룹의 중역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앨리스 한이 주요 투자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태준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태준은 회의 자료를 넘기다 말고 앨리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태준의 시선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우아하게 만년필을 돌리고 있었다. 그 규칙적인 딸깍거리는 소리가 태준의 예민한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소리처럼 들려와 그의 심박수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태준의 눈앞에 기이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앨리스가 앉아있는 의자 밑으로 붉은 핏물이 흥건하게 고여 들어오는 환각이었다. 태준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발밑에 적이 안 보여. 그의 고함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임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태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헛것이라도 보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태준의 광기를 비웃고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태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는 신용을 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길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여자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그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은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회의는 엉망이 되었고 태준은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쫓기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임원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하겠다. 회장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가 미쳐가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그룹 전체로, 아니 증권가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은 주가 폭락보다 더 무서운 오너 리스크의 시작이었다. 태준은 진정을 위해 회사 근처의 멤버십 호텔 라운지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는 위스키 온더락을 주문하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가득 차 있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신경질을 냈겠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넷째 한별이가 서 있었다. 화려한 프릴이 달린 원피스를 입은 별이는 한 손에 곰인형을 꼭 쥐고 서러운 듯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어? 별이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겁에 질린 사슴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태준은 술잔을 내려놓고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눈매와 입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 없이 떨리고 있었다. 별이는 울먹이며 태준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저씨, 우리 아빠 알아요. 아빠가 나랑 엄마를 버렸대요. 별이의 대사는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적 공격이었다. 그 말은 태준의 가장 아픈 죄책감을 정통으로 찔렀다. 태준이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별이는 기습적으로 태준의 품에 안겼다. 아저씨한테서 아빠 냄새가 나요. 별이는 태준을 껴안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초소형 도청장치를 태준의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미끄러뜨려 넣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태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재빠르게 뽑았다. 태준이 따끔함을 느끼고 몸을 떼어내려 했지만 별이는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였다. 그때 저만치서 고용된 연기자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왔다. 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한참 찾았잖아. 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태준에게서 떨어져 가짜 엄마에게 달려갔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시 길을 잃어서. 연기자는 태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별이를 데리고 황급히 사라졌다. 태준은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방금 그 아이가 남긴 청과 아빠 냄새가 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별이는 의기양양하게 전리품을 꺼내놓았다. 산이 오빠, 여기 강태준 머리카락. 그리고 하늘이 오빠 도청기 설치 완료했어. 위치는 왼쪽 안주머니야. 아이들은 환호하며 별이의 연기력을 칭찬했다. 산이는 즉시 가져온 머리카락을 분석기에 넣고 돌렸다. 잠시 후 모니터에 분석 결과가 떴다. 빙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의 5배야. 게다가 장기간 복용한 한구울제 성분과 내가 만든 허브티의 성분이 반응해서 신경계가 완전히 엉망인 상태야. 하늘이는 도청장치의 주파수를 맞추고 스피커 볼륨을 높였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태준의 거친 숨소리와 혼잣말이 들려왔다. 그 아이, 도대체 누구지? 왜 나를 보며 아빠라고? 설마 서윤이가 낳은 아이인가 아냐?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태준은 혼란 속에서 과거의 악행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강태준, 너는 네가 만든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는 거야. 한편 호텔 라운지에 홀로 남겨진 태준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방금 만난 그 아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만약 서윤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의 지위와 명예, 그리고 처갓집의 재력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둠의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다. 오늘 호텔 라운지에 왔던 그 꼬마 여자아이 반드시 찾아내.
태주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집무실 안을 서성거리며 모든 직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앨리스 한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것 같았고 심지어 자신의 비서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비밀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5년 전 서윤을 처리했던 기록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누군가 이 파일을 볼까봐 미친 사람처럼 모니터를 가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비밀 폴더를 여는 순간 펜트하우스에 있는 하늘이의 모니터에도 똑같은 화면이 뜨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이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잡았다. 강태준의 판도라의 상자. 이제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검찰과 언론에 뿌리기만 하면 끝이야.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하늘이를 제지했다. 아직은 아니야. 더 확실하게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터뜨려야 해.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까지 기다려.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웠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귓께는 앨리스 한의 웃음소리와 별이의 울음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환청이었다. 그는 귀를 막고 괴로워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약통을 찾았지만 약통은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이미 다 먹어버린 것일까?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초췌한 몰골로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앨리스 한 대표와의 저녁 식사를 잡아. 단둘이서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가 정말 한서윤인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이것은 태준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다. 하지만 그 승부수조차 서윤과 천재들이 짜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움직임에 불과했다. 서윤은 초대장을 받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기꺼이 응해주지.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서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밤 강태준과 저녁 식사를 할 거야. 그가 나를 떠보려 하겠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그에게는 확인 사살이 될 거야. 별아, 너는 어제 확보한 DNA 정보를 이용해서 친자 확인 결과서를 위조해줘. 강태준과 너희들의 유전자 일치율 95.0%, 그걸 그 사람 눈앞에 들이밀지는 않겠지만 그가 스스로 찾게 만들 거야. 아이들은 엄마의 완벽한 계획에 감탄하며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흥신소 직원이 목숨을 걸고 찍어온 사진 속에는 앨리스 한의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4명의 아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들의 이목구비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어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그 여자아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4명의 아이들 모두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5년 전 자신이 벌인 한서윤의 핏줄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즉시 해결사로 불리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데려와.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해야 해.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새어나가는 날에는 너희들 목숨도 없을 줄 알아. 태주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나 부성애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시한폭탄이자 앨리스 한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질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4명의 천재들은 엄마 몰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외출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하늘이는 스마트워치로 주변의 전파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고 별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며 미행이 붙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의 뒤를 천천히 쫓고 있었고 차 안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동생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끼를 물었어. 모두 준비됐지. 승합차가 급정거하며 문이 열렸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튀어나와 아이들을 둘러쌌다.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4명의 천재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태연하게 그들의 손에 이끌려 채 올랐다. 납치범들은 너무나 순순히 따라오는 아이들의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지만 5살짜리 꼬마들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방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운 것이 양들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 새끼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불렀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산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캡슐 하나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캡슐이 깨지며 무색무취의 기체가 차 안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산이가 개발한 특수신경 마비가스로 좁은 공간에서 흡입할 경우 근육이 이완되고 일시적인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강력한 약물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납치범이 갑자기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기 시작했고 뒷좌석의 사내들도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하늘이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조작하여 차량의 제어 시스템을 해킹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리며 차량 내부의 모든 도어락이 강제로 잠겼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페달은 말을 듣지 않았고 핸들도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야, 차가 왜 이래?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차는 하늘이의 조종에 따라 도심을 벗어나 인적 드문 폐공장 쪽으로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것은 납치된 아이들이 아니라 납치범들이었다. 별이는 구석에 앉아있던 사내를 향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아저씨, 지금 많이 무섭죠? 심장 박동이 엄청 빨라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저씨가. 지금 느끼는 공포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엄마가 화나면 아저씨들은 뼈도 못 추릴 텐데. 별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약기운에 취해가는 사내들에게 별이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바다는 태블릿 PC를 꺼내 납치범들의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했다. 아저씨,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네요. 이번 일로 강태준한테 얼마나 받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아저씨들 전세 보증금까지 싹 다 압류 걸어버릴 수도 있는데 협조하면 풀어줄게요. 바다는 순식간에 그들의 금융정보를 장악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용병들에게 재산을 동결하겠다는 협박은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다. 사내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한편 서윤은 강태준과의 저녁 식사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블랙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미망인처럼 고혹적이면서도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아이들의 납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강태준의 파멸을 앞당길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먼저 도착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앨리스 한 대표님. 아니, 한서윤 씨라고 불러야 하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인지를 확보했으니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태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여기 서명하고 한국을 떠나.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은 무사할 거야. 서윤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서 태준은 잠시 당황했다. 아이들이 납치되었다는데
어떻게 저토록 침착할 수 있을까? 서윤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차가운 눈으로 태준을 응시했다. 강 회장님,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잘못 보고 있군요. 5년 전에도 저를 과소평가하더니 지금은 제 아이들까지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낸 그 멍청한 부하들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서윤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폐공장 내부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영상 속의 풍경은 태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납치범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신문하고 있었다. 하늘이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조작하자 공장의 기계팔이 움직여 납치범 중 한 명을 공중에 매달아 버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였다. 태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게 대체 무슨... 아이들이... 서윤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 아이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평범한 꼬마들이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죠. 당신은 지금 호랑이 새끼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영상 속에서 바다가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려 보였다. 엄마, 이 아저씨들이 강태준이 시켰다고 다 불었어. 녹음 파일이랑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이 아저씨들 경찰서 앞에 택배로 보내버릴까.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태준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납치 교사 혐의는 기업 오너에게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5세 아동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에 충분했다. 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서윤은 우아하게 나이프를 들어 스테이크를 썰었다. 함정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요.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제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 일은 시작에 불과해요. 주주총회 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세요. 서윤은 썰어놓은 고기를 입에 넣지 않고 그대로 접시 위에 떨어뜨렸다. 붉은 육즙이 하얀 접시에 튀는 모습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제 숨을 곳은 없어요, 강태준. 당신의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당신의 부하들도 등을 돌릴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감옥에 갈 준비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아이들은 이미 깨끗하게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서윤이 들어오자 아이들은 쪼르르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우리 오늘 잘했지. 강태준 아저씨 완전 겁먹었을 거야. 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서윤은 아이들을 꽉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다. 아무리 천재라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과 무사히 돌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마. 알았지? 서윤의 엄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장난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윤과 아이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고 복수를 향한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강태준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태양그룹 앞에는 수많은 경찰차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어젯밤 납치범들이 경찰서 앞에 굴비 엮이듯 묶인 채 발견되었고 그들의 품속에서는 강태준의 사주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은 태양그룹 회장의 아동 납치 미수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태준은 출국 금지를 당했고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태준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앵커는 그의 몰락을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회사 로비는 항의하는 시민단체와 주주들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지만 병은 이미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마지막 발악을 하고 싶은 도끼가 남아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나 혼자 죽지는 않아.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더 이상 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잘 받으십시오. 가장 믿었던 최측근마저 그를 버리고 떠났다. 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 다 떠나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태양그룹의 왕이야. 내가 다시 일어서면 너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외침은 텅 빈 사무실에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서로윤은 펜트하우스에서 태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드디어 때가 왔어. 주주총회에서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해.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내일 있을 주주총회의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하늘이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해킹할 준비를 마쳤고 바다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 박탈을 위한 표 대결 준비를 끝냈다. 산이와 별이도 각자의 역할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은 태양그룹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밤이 깊었지만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5년 전 뱃속의 아이들과 함께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인내는 썼다. 하지만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들여다보며 굳은 다짐을 했다.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회사의 부실 경영과 최근 발생한 납치 스캔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강태준 회장에 대한 해이만이 안건으로 상정된 이번 주주총회는 태양그룹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터가 될 것임이 분명했다. 단상 위에는 빈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모두가 그 의자의 주인이 언제 나타날지 숨을 죽이며 입구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신경 안정제를 입안에 털어놓고 있었다. 며칠 사이 급격하게 수척해진 그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살기 등등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도망치고 남은 소수의 경호원들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지키고 서 있었다. 태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매만지며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 회사는 내 거야.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가진 지분과 우호 세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자 강태준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주주들의 야유와 플래시 세례가 그를 향해 쏟아졌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모두 저를 음해하려는 외부 세력의 조작입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의 변명이 시작되자마자 장내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물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경호원들이 이를 제지하느라 진땀을 빼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그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등장했다. 그녀는 장례식에나 어울릴 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가 아닌 심판자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경호원들이 도열해 마치 여왕의 친위대처럼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다. 서윤은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당황한 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 외부 세력이 바로 접니다, 강태준 회장님. 태준은 마이크를 꽉 쥐며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호원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태양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하늘이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고 경호팀장의 무정의에서는 하늘이의 지시사항만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여유롭게 단상 위로 올라와 태준의 옆에 섰다. 강 회장님, 당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서윤의 신호에 맞춰 강당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깜빡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하늘이가 태양그룹 메인 서버에서 추출한 이중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복잡한 숫자의 나열이었지만 바다가 알기 쉽게 시각화해 놓은 그래프 덕분에 주주들은 태준이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이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되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탄성을 질렀다. 이어서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별이가 강태준의 재킷에 몰래 심어두었던 도청 장치에서 녹음된 파일이었다. 그 아이들 싹 다 처리해. 5년 전처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란 말이야. 태준의 잔인하고 비정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의 증거이자 그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괴물임을 증명하는 결정타였다. 태준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사색이 되어 귀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절규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애처로울 정도로 공허했다. 그때 산이가 준비한 의료 기록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태준이 장기간 복용해온 불법 약물 리스트와 그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이었다. 심신미약 상태의 경영자가 그룹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은 주주들에게 경영 능력 부재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산이의 정교한 분석은 태준을 판단력을 상실한 환자로 만들어버렸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5년 전 저는 강태준 회장의 아이를 가진 채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처자식을 죽이려 했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침묵에 잠겼다. 서윤은 선글라스를 벗고 자신의 맨얼굴을 드러냈다. 저는 앨리스 한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강태준 회장이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4명의 천재 아이들 하늘바다산 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띄워졌다. 강태준과 내 아이의 친자관계 성립 9.99999%.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태준의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이 납치하고 죽이려 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서윤은 주저앉은 강태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고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도 경영자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강태준의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강당은 환호성과 박수소리로 가득 찼지만 태준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악마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바닥을 기으며 서윤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태준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그의 손목을 조여오자 그는 비로소 현실을 자각하고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태양그룹 회장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체포되어 끌려가는 강태준의 비참한 몰골을 담기 위해 터졌다. 그는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으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아닌 타락한 범죄자의 말로 그 자체였다. 서윤은 그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지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이 사라진 단상에는 서윤만이 홀로 남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대주주로서 그리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들과 함께 태양그룹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고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좌절했던 주주들의 눈빛에 다시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강당 한편에 마련된 VIP 룸에서 4명의 아이들이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진짜 멋있다, 빠졌다. 별이가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하늘이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하며 웃었다. 회장 해임 소식과 함께 주가가 반등하고 있어. 시장은 엄마를 환영하고 있다는 증거야. 바다와 산이도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엄마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냈다. 서윤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들은 문을 열고 뛰어나와 엄마의 품에 안겼다. 기자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복수의 화신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어머니로, 그리고 기업을 구한 영웅으로 변모한 한서윤. 그녀와 내 천재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주주총회장을 빠져나갔다. 밖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5년 전에 비바람이 거치고 진정한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서윤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강태준은 잿빛 수의를 입은 채 멍하니 시멘트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태양그룹의 회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이름 대신 가슴에 달린 수인번호 4885로 불리는 처지가 되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만이 이곳이 이승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는 바닥에 놓인 식어버린 관급밥을 보며 헛구역질을 했다. 최고급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만 먹던 그의 입맛에 콩밥과 짠지 냄새는 견딜 수 없는 고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악몽과 후회의 시간들이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강태준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호송버스에서 내린 태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가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는 움찔거리며 고개를 숙였고 시민들이 던지는 날계란과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한때는 그를 우러러보며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돌을 던지며 침을 뱉고 있었다. 권력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인간 강태준은 그저 나약하고 비겁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검사는 강태준의 횡령 배임, 살인 미수교사 등 수십 가지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조차 이미 승산이 없음을 알고 형식적인 변론만을 이어갈 뿐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태준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서윤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증오나 분노보다는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낸 의사의 차분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주문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25년. 그것은 사실상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준은 다리가 풀려 피고인석에 주저앉았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끌려나가던 그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후회한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버렸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그의 죄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다. 강태준의 구속 이후 태양그룹은 한서윤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태양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뉴 라이즈, 뉴 라이스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그룹을 재출범시켰다. 썩은 뿌리였던 임원진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전문 경영인들을 자리에 앉혔다. 서윤은 회장실을 없애고 직원들과 같은 층에 오픈형 오피스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처음에는 우려를 표하던 직원들도 회사가 점차 투명해지고 활기를 되찾아가자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4명의 천재 아이들도 각자의 재능을 살려 엄마를 도왔다. 첫째 하늘이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기존에 허술했던 방화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역공하는 인공지능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해냈다. 덕분에 뉴라이즈 그룹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 제로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신뢰를 회복했다. 하늘이는 최연소 보안 고문이라는 직함이 적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으스대며 회사 로비를 누비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둘째 바다는 재무팀의 비공식 고문으로 활약했다. 그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식 투자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회사의 유휴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냈다. 주주총회 때마다 바다가 단상에 올라와 꼬마 펀드 매니저로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은 주주들에게 큰 인기였고 뉴라이즈 그룹의 마스코트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상징이 되었다. 셋째 산이는 직원들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웰니스 센터의 기획을 맡았다. 그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맞춤형 허브티와 영양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산이가 개발한 피로 회복 음료는 사내 매점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직원들의 병가율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산이는 가끔 야근하는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맥을 짚어주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꼬마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넷째 별이는 그룹의 홍보와 마케팅에 천재적인 감각을 발휘했다. 그녀는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던 회사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세련되게 바꾸는 리브랜딩 작업을 주도했다. 별이가 직접 기획하고 출연한 기업 광고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녀는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제품을 기획했고 뉴라이즈 그룹을 젊은 세대가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직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윤은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금 그녀는 과거의 망령과 완전히 작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태준을 만나야 했다. 접견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태준은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유리벽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꺼내줘. 여기서 못 살겠어. 나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비굴한 모습에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수화기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을 꺼내줄 수는 없어. 그건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니까. 하지만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 왔어. 서윤은 가져온 사진 한 장을 유리에 붙였다. 4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는 사진이었다. 아이들은 아빠 없이도 아니, 아빠가 없어서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이 자라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의 모습은 태준이 평생 가질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차버린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아이들 당신 핏줄이야. 하지만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지. 아이들은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냥 먼지처럼 잊혀지겠지. 그게 당신이 받는 진짜 벌이야. 서윤의 말은 비수처럼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태준은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자신이 추구했던 돈과 권력이 저 작은 미소들보다 가치 없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다. 서윤은 통곡하는 태준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치소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서윤을 반겼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다. 5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허무함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들아, 엄마 이제 집에 가. 오늘 저녁은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이곳은 서윤과 내 아이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정원에서는 바비큐 파티가 한창이었다. 하늘이는 드론을 날려 파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바다는 고기를 굽는 셰프를 자처하며 열심히 집게를 움직이고 있었다. 산이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를 씻어 오느라 분주했고 별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빗속에 버려져 울던 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다. 그때는 복수만이 삶의 목표였고 아이들을 무기로 삼아서라도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깨달은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었다. 강태준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동안 그녀와 아이들은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엄마 고기 다 익었어, 빨리 와. 바다가 소리치자 서윤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4명의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 달려왔다. 서윤은 팔을 벌려
아이들을 한꺼번에 껴안았다. 아이들에게서 나는 달콤한 냄새와 따뜻한 천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지? 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서윤은 별이의 코를 살짝 꼬집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팀이잖아.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잔디밭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도심의 불빛 속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들이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하늘이가 손가락으로 별자리를 가리키며 천문학 지식을 뽐냈고 산이는 별빛이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바다는 우주산업 관련 주식의 전망을 이야기하려다 별이에게 제지를 당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서윤은 밤하늘을 보며 독백했다. 복수는 차가운 칼날 같아서 쥐고 있는 사람의 손도 베이제 만든다. 하지만 사랑은 따뜻한 등불 같아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나는 이제 칼을 내려놓고 등불을 들기로 했다. 내 아이들이 걸어갈 길이 어둡지 않도록 언제나 가장 밝은 빛으로 그들을 비춰줄 것이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시련은 우리를 천재로 키워냈다. 이제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다음 날 아침 뉴라이즈 그룹의 신제품 발표 회장. 서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청중 앞에 섰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의 네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이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고 그 경험을 세상과 나누려 합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발표가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무대 뒤에 있던 내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나왔다. 엄마, 최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서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은 마치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개선 장군과